자, 15번 보시면, 자, 이제 대안들의 결과를 이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인데, 가장 기본이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이것도 이제 먼저 막연하게 풀기보다는 딱 그 틀에 좀 잡히셔야 돼요. 비용과 편익으로 따진다. 비용과 효과를 따진다. 그 비용 편익 분석의 기본 전제는 둘 다 화폐 가치로 환산된다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차피 비용이라는 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화폐로 돼 있어요. 근데 편익이라는 거를 화폐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국방사업, 뭐 교육, 복지 이런 사업들은 이 편익을 화폐로 환산하는 게 쉽지 않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화폐로 환산했다면 뭐냐면 비교가 가능해져요. 즉 동종사업뿐 아니라 이종사업들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그 편익이라는 놈을 화폐로 하기 힘들 때 쓰는 방법이 효과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요 비용 편익 분석 그런 가지는 효과 분석이다. 비용 효과 분석. 자, 둘의 관계는 밑에 게 보완책이다 보시면 돼요. 편익을 화폐로 안 될 때 쓰는 보완책이다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요 비용의 개념을 묻게 돼. 비용은 한마디로 기회비용이고 기회비용. 편익은 소비자 잉여다라고 해요. 소비자 잉여. 이렇게. 그러면 비용과 편익으로 따져보는 또 방식이 또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순현재 가치가 있고 순현재 가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수한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를 순수하게 현재로 보면 얼마지? 현재 가치를 따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편익과 비용의 비율, 편익, 비용, 비가 있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있고, 내부의 수익률, 마지막에 자본 회수 기간이 나와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자, 이게 MPB인데, 순현재 가치인데, 이놈은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요,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주는 거예요. 자, 현재라는 말 쓴 이유는 이 사업이, 만약에 20년대 1억과 현재의 1억이 같은 가치는 아니잖아요. 20년 뒤에 1억이 지금의 한 9천만 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가치가 얼마만큼 깎인 거예요? 10% 깎인 거예요. 이게 할인율이야.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교환할 때 쓰는 그 교환 비율이 할인율인데 이 둘은 요거는 나누기니까 이놈은 편익을 나눈 값이에요, 비용으로. 근데 둘 다 할인해서 하는 거라서 이 둘은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할인율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편익도 현재 가치로 바꿔서 비용도 현재 가치로 바꾼 다음에 빼고 나누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할인율을 알아야 되는 건데 수익률 같은 것은 내부 수익률은 일단 수익이 큰 게 좋아요. 또는 높아야 좋은 거고 얘는 근데 할인율을 모를 때도 쓴다는 거예요. 할인율을 모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모를 때는 수익이 큰 거 하면 되거든. 모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둘은 할인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알아야 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1번 틀린 거 찾는 거고, 순현재 가치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 비용, 비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린 거. 답이 나와버리면 밑에는 할 필요가 없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마찬가지 기본계에 충실했다면 답은 금방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 이거죠.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모를 때도 쓸 수 있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봐요. 요 비용 편익 분석은 둘 다 동일한 가치잖아요. 지금 화폐 가치이기 때문에. 자, 화폐 가치로 환산되기 때문에 비교가 쉽다는 장점이지만 그 3번 질문처럼 효과 분석은 서로 다른 단위란 말이에요. 효과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 않아. 직접적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번도 효과 분석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이 안 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산출물이 동일해야만 이용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르더라도 화표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이 똑같이 돈이니까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서 나오는 편익이 있다면 편익이 A라는 편익, B, C 원래는 다를 수 있지만 다 동일한 가치, 화표로 했기 때문에 비교가 쉬워지는 거지만 이거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4번 지문, 뭐 2번 지문, 뭐 3번 지문 어렴풋이는 아는데 이게 정확히는 모를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일본어로 답은 푸는 거예요. 모든 책에 설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뺐다. 그래서 0보다 크면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편익 비용 B는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인데 1보다 크면 타당하다. 이렇게만 설명하거든. 이미 총 현재 가치란 말 속에 이미 할인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잘 아는지가 포인트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앞으로도 꼭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9급이잖아요. 밑에 16번도 9급이잖아요. 그쪽에 18번도 9급이고 19번도 9급이에요. 9급인데 이렇게 나와요. 특히 우리 18번처럼 서울시가 참 계산 문제를 많이 내요. 보통 국가직은 그냥 개념상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만큼은 계산도 준비하셔야 돼. 근데 계산은 지금 하기보다는 시험장 가서 아마 풀 수 있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기본은 직권으로 푸는 거예요. 읽어서 풀면 돼요. 근데 아닐 때는 이제 공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수학도 아니고 공식을 넣어서 푸는 문제는 쉽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공식이 없이 못 푼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16번은 내부 수익률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여러분 수익률은 큰 게 좋잖아요. 수익은 또는 높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번 여러 대안을 비교할 때 수익률이 낮은 대안이 좋은 대안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수익률이 높아야지 당연히 답이에요. 자, 알아버리면 2번, 3번, 4번이 필요가 없어요. 자, 공부하는 과정에서야 공부를 다 해야겠지만 답은 쉽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내부 수익률은 요 NPV를 0을 만든다거나 또는 편익 비용비를 1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리고 요 내부 수익률이 요 할인율보다는 커야 돼. 여러분, 할인율은 깎이는 가치예요. 수익은 생기는 거고요. 할인은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커야 4번 타당이에요? 수익이 커야죠. 이거야죠. 그러니까 비용이 제일 많아요. 내부 수익률이. 회수는 빠른 게 좋고 들어간 자본은 빨리 회수해야지. 빠르거나 짧은 게 좋은 대안이다. 뭐 그런 이유. 이게 비용 편익 분석하는 또 기법들이에요. 자, 18번 문제는요, 여러분 계산 문제인데요.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것이다. 자, A 사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80억. 1년 후에 예상 총 편익이 120억일 때 수익률은 얼마인가? 수익률. 자, 내가 친구한테 주식하는 친구한테 증권사에 있는 친구한테 100만 원 맡기고 그냥 재미삼아 주식을 샀어요. 100만 원 맡긴 거야,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한 달 뒤에 저한테 110만 원 보내왔어요. 그렇다면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요? 수익률 10%? 그렇지? 100에 대한 10%가 10만 원은 본 거니까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80억을 줬는데 들어가서 나중에 120억 남았다. 그러면 40억 남은 거잖아. 그럼 40억은 수익률이 50%이기 때문에 50%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냥 읽고 풀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거 다들 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왜? 어떻게 푸나 이거를. 근데 봤더니 80억? 120억? 그럼 이거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자, 원래는요, 이제 공식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지금 봐요. 수익률은 NPV를 0 만드는 거잖아. NPV? 그러면 요 NPV라는 것이 공식이 뭐냐면, 자, B0 빼기 C0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1승분의 B1 C1 플러스 뭐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뭐 B2 C2 하는 거. 이게 내부 NPV란 말이에요. NPV를 0 만드는
R 이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지금 현재 이 연문은 지금 이거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 때 쓰는 건데 지금은 그건 2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걸 0 만드는 건데 자 올해는 편익이 발생하지 않았죠. 80억을 투자했단 말이야 비용이. 그럼 올해는 편익은 제로인데 비용은 80이 들어갔어요.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내년도에는 편익이 얼마 나왔어요? 120억 남았어요. 비용은 초과가 안 됐지. 올해 들어간 비용이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만드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0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갔더니 80이 돼요. 그러니까 좌변에 남는 것이 120이고 이걸 곱했더니 80 더하기 80R이 되는 거지. 이렇게. 넘겼더니 40이 남게 되고 80R이 되는 거고. 그리고 R은 2분의 1인 거지.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이걸 언제 떠올려서 공식에 넣어서 풀고 있겠냐고요. 일단은 보고 푸는 거지. 그런 식이에요. 자, 19번 같은 문제도 이게 좀 더 복잡해요. 자, 사업의 결과에 이게 A라는 사업은 첫 해에 이렇고 두 번째가 이렇고 B가 이렇다. 어떤 게 더 나은 사업이냐예요. 자, 할인율은 10%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럼 자, A라는 사업은 첫 해에 자, 행정학이 무슨 수학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수학은 필요 없어요. 산수가 필요하지. 그러면 A라는 사업은 첫 해 지금 얼마가 남았어요? 편익이 50이고 비용이 10이니까 첫 해 40. 두 번째에는 편익이 70에 비용이 50이니까 20. B라는 사업은 대안은 첫 해에 60이죠. 70 빼기 10이니까. 그 다음은 0이죠. 같으니까. 자, 그냥 봐서는 똑같아 보여. 60 똑같아 보여. 그런데 자, 요 2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 말고 그 다음에서 나오는 이익은 그게 100% 남아있는 이익이 아니고 20%에 대한 이자를 빼야 돼. 20억에 대한. 지금 할인율이 이자율이거든, 이자율. 여러분, 이 가치가 10% 까이는 게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20이라는 20억이라는 게 10% 까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억 되는 거지. 자, 올해는 그대로 가는 거고, 내년도에 나온 이익은 온전한 이익이 아니고 할인을 해줘야 되거든. 할인. 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0% 깠더니 18억이 돼요. 결국은 A라는 대안은 58억쯤 되는 거고, 대략 이러면 60억이 되는 거니까 뭐가 더 나은 사업이야? B가 낫지. 다른 말로 같은 이익이 나온다면 초기에 이익이 큰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익들은 이자만큼을 까이기 때문에 가치가 점점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200이라면 대안의 값이 200 중에 첫 해가 만약에 A라는 대안이 150이고 얘가 100이다. 그러면 A가 더 좋은 거예요. 초기에 이익이 큰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안 까이는 그대로 가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갈수록 할인율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가치가 점점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은 같아 보여도 결국은 초기치가 큰 이가 더 나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요 문제. 자, 책에는 설명을 해놨지만 이거를 보고 잘 모르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어서 일단은 가장 기본은 마찬가지 직관이다. 같은 값이다. 그때는 초기에 이익이 큰 게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참고로 보시면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또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전에 이런 유사한 제가 특강도 한 것 같은데 계산 문제 같은 거 한번 뒤져보시고 또 이론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20번도 유사하죠. 비용 편익 분석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요 비용 편익 분석은 이 비용이 일종의 투입되는 돈이고 편익이 산출에 해당하는 거라서 투입 때 산출인 효율성 판단은 돼요. 근데 누구한테 얼마 가는지에 대한 분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번, 4번이 형평성에 대한 수치는 없다는 거야. 오로지 뭐만? 효율성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게. 자, 21번은 자, 비용 편익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건데 1번 잠재 가격 측정 과정에서 같이 왜곡할 수 있다.
잠재 가치란 말도 이제 처음은 아닌데 그게 흔한 지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잠재된 가치. 자, 공부는 참 끝이 없네요. 해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잠재 가치는 영어처럼 shadow price인데 시장 가치랑 좀 대비되는 용어예요. 이렇게. 자, 시장 가격 또는 시장 가치. 자, 시장 가격으로 안 되는 것들은 잠재된 가격을 알아봐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잠재 가격은 약간 주관적일 수 있어요. 주관적일 수 있다. 시장 그러면 약간 객관적인 거라서 왜곡이 잘 안 돼요. 근데 잠재된 것은 여러 방식이긴 한데 그 과정에 주관이 개입되게 돼. 자, 잠재 가격대 측정 방법 하나가 서베이 있다. 서베이. 서베이는 설문지에 조사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설문지는 다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는 100만 원. 뭔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 질문은 맞는 거예요. 네이버 수익 아까 봤죠? 네이버 수익률은 MPB를 0 만드는 할인율. 자, 3. 칼도 힉스는 재분배의 편익 문제를 중시한다. 이건 좀 복합적이네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칼도 힉스를 모르면 어떻게 풀어요? 알 수가 없지. 이건 어떤 거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자, 파레토 기준 그리고 칼도 힉스. 자, 이 둘 기준은 한마디로 효율성 판단 기준이에요. 효율성. 이렇게. 그 디안이 가져올 결과를 비교할 때 여러분 효율성 차원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항상 얘랑 좀 비교되는 게 무슨 가치예요? 형평성이에요. 그러면 자, 요 형평성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 로렌츠 곡선, 진위 계수 등이 나와야 돼. 자, 일단은 머릿속에 이만큼은 해놓기.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를 따지면 시장 실패도 나오기도 하고 이 자체는 그리고 이 디안들이 가져올 비용 편익 분석할 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 둘은 일단은 형평성은 알 수 없다. 특히 얘는 뭐냐면 특히 칼도엑스는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만 크면 돼요. 이렇게 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뺐을 때 0보다 크면 돼요. 총 편익이. 이거는 분별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총만 따지기 때문에 분별을 모르겠다 뜻이. 이것만. 이것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우리 일반 수험생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다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4번 지금 맞는 거니까 비용, 자, 디안이 가져올 비용 편익을 측정하는데 화폐적 비용이나 또는 편익으로 쉽게 전성 없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거든. 아까 우리 비용 편익 분석할 때 그 편익이라는 놈은 다 화폐화 시키거든. 그러니까 국방, 외교 이런 사업도 화폐에서 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또. 그래서 결국은 평상시에 봐왔던 딱 떨어지는 내용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3번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자, 우측에 품위제는 한마디로 뭐라 했죠, 제가? 순차적 결제. 이게 포인트야. 순차적 결제. 부하가 기안을 하고 정책을 안을 만들고 상관이 올라가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과장 결제, 국장, 실장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품위제인데. 그러면 품위제는 일본 지금처럼 행정부에서만 채택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다른 기관도 있죠. 민간도 하거든. 사기업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 문제 시행처도 언제? 2007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이건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공무원 되시면 품위서 많이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 입장인데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위한테 보고하면서 결제받는 거예요. 이게 품위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정책 분석 가보시면 자, 정책 분석이라는 것은
결정자가 더 나은 판단을 하도록 결정이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자야. 누가 정책을 분석해 왔어. 비용이 이렇다, 편익이 이렇다. 보고서 아 그렇구나라고 판단할 때 도움받는 거. 이게 정책 분석이 일단. 그래서 1번이 그런 개념 묻는 거예요. 결정자들이 더 나은 판단하도록 정보를 창출하는 것. 이게 분석이다. 분석. 자, 이거를 이제 개념상 풀면 좋은데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문처럼 봐요. 결정자한테 더 나은 판단하도록 정보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 결정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결정 전이지, 아직은. 정보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니까. 그렇다면 지평은 될 수가 없지, 2번에. 평가될 수가 없지. 결정이 돼야 지평을 할 거고, 지평이 돼야 평가할 거니까. 관계없는 거고. 그럼 이제 남는 건 형성, 분석, 점검인데, 점검이라는 거는 보통은 지평할 때 하는 거예요. 지평할 때, 점검, 모니터링 할 때. 그리고 형성이라는 건 정책 결정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야. 결국은 분석밖에 안 남아요. 평상시에 개념 문제를 대놓고 묻는 거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읽고서 풀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자, 정책 분석이 나오면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죠? 이게 꽃빵인가요? 뜯어 먹을까요? 이게 MS 관리과학. 이게 SA 체제 분석. 이게 PA인 정책 분석이에요. MS는 관리과학. 벌써 느낌이 관리? 과학? 계량화 냄새가 나. 계량화. 분석할 때 철저하게 계량화 시켜요. 값들을 철저하게 수치화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모든 예상되는 결과물을 수치화하는 거니까. 이놈에 대한 보완책이 SA. 요 SA는 요 MS에 대한 보완. MS를 바탕으로 플러스 더 상위 차원의 분석을 하는데 중요할 것은 얘도 기본적으로 자,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해요. 한마디로 효율성 차원의 분석이에요. 효율성 차원의. 계량화도 왠지 모르게 약간 수리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합리 모형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 둘 다 넓게는 합리 모형이에요. 우리가 합리자가 보이면 다 수학 논리예요. 수학 논리, 수학 논리. 연역, 분석 중시하는 수학 논리로 보시면 돼. 자, 요 정책 분석은 SA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가 가치를 고려해. 가치, 분배 가치. 가치, 뭐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데 이놈은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한다. 곧 이놈은 형평성도 고려한다. 이렇게. 효율성 같은 경제 논리를 중시한다면 이놈은 형평성도 고려한다. 제가 일부러 도라는 말 썼죠. 도. 그 말은 정책 분석이라는 게 계량화를 포기한 게 아니고 효율성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고려하는데 더 많은 잣대로 따지는 거예요. 딱 보더라도 이것도 이성적이에요. 이성의 니은만 다른 거지. 정치적인 이성이에요. 정치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를 약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 단.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과 타협을 통한 그러니까 이성처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권력을 이용하는 이런 정치적인 접근은 아니야. 정치적인 접근은 아니고 정치적 합리성이란 말이야. 미묘한 차이인데 구분하셔야 돼. 쉽게 말하면 권력은 강요하는 힘이에요. 위에서 분석은 하지 않고 위에 힘있는 사람이 막 밀어붙이는 거 이거 해. 강요하는 게 정치적인 접근이에요. 그게 아니고 분석해. 하는데 더 많이 따지는 거예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항상 관계는 요 관계니까 이 둘을 비교하거나 시험 나온 다음에 둘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비교 아니면 이렇게 비교하기도 해요. 비교. 이게 더 제일 작아. 그러니까 좀 단기적, 장기적 이렇게. 어렵지만 문제지향, 방법지향, 문제지향 이렇게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이게 더 양적이고 좀 질적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얘가 또 더 질적이고 더 양적이에요.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 문제. 자, 3번을 봤더니
3번에 자, 정책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정책 분석은 가치 포함. 맞죠? 2. 정책 분석은 협상, 타협, 그리고 권력 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접근을 포함한다가 아니잖아. 답이에요. 3. 정책 분석은 분배도 그래. 이 분배 가치가 분배 가치야. 분배 가치. 이렇게. 쉬는 가능성 따지고. 또 여러 가지 플러스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따지고. 더 포괄적인 고려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이 대표 문제. 여러분 3번 문제가. 자, 4도 마찬가지. 정책 분석이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 봤더니 정확한 계산, 최적 알고리즘 뭐야? 이게 합리 논리야. 특히 이게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정확하다, 최적이다, 계산이다. 이건 철저하게 경제 논리, 합리 논리, 합리 논리. 틀린 거죠. 뭐. 배분도 2번, 배분도 고려하고 배분, 분배. 그다음에 뭐 부분적 문제가 아니라 뭐 정책 목표의 최적화 따진다거나 또는 밑에 경제성 따지만 정치적 합리성, 국익 같은 많은 가치를 더 고려한다고. 가치. 이렇게. 됐죠? 자, 5번도 마찬가지. 정책 분석 비교잖아, 지금 비교. 밑에 3을 봤더니 정책 분석이 양적이고 최대 분석이 경제적 암성을 최대 분석은 질적이다. 바뀌었잖아. 얘가 더 양적, 합리니까 합리. 합리의 모형 자체가 이게 양적인 거예요. 계량적인 것. 요 이쪽이 더 질적이가 질적인 것이고 이렇게 비교할 때 쓰는 말이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챕터 5 정책 분석은 결론 별로 안 중요해요. 나온다면 이 문제가 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 다른 챕터는 그 테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렇게 솎아져 있는 거라면 이 문제는 이게 거의 다 알아보시면 돼. 한 90%가 실려 있는 거야. 이것만 연습하시면 다 풀 수 있다.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 모형이죠. 모형. 자, 정책 의제 설정부터 결정했고, 이제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인 모형을 본다. 모형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많다는 것은 비교가 쉽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자꾸 다른 거랑 자꾸 접목해서 비교하시면 답이 더 선명해질 거예요. 첫 번째, 1번은 합리 모형이죠. 가정과 거리가 먼 것은. 일단은 합리라는 단어가 보이면 합리 모형은 기본 전제가 전지전능인이에요. 자, 합리 모형. 자, 먼저 한번 써놓을까, 여기다가? 자, 개인적 차원의 모형과 그리고 집단 차원이 있어요. 집단 차원의 모형이 있는데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주사 모형, 최적 모형 이렇게. 집단 차원은 회사 모형, 자, 사이버네틱스, 쓰레기통 모형, 그리고 앨리스 모형 이렇게 되어 있다고. 써놓은 이유는 문제 풀 때는 늘 같이 떠올려야 돼요. 비교하는 내용이 있으면 되게 쉬워요. 설명해지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합리 모형 자체가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이거를 전지 전능인을 가져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전지 전능인. 그러니까 모든 대안들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검토한 다음에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처럼 문제 상황도 명확, 우선순위도 명확. 근데 만족 기준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만족 기준. 굳이 말하는 만족 기준은 이때 쓰는 말이야. 만족 모형 때. 뒤에 뭐 비용 편익 명확. 합리는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목표도 명확. 그러니까 1, 2, 4, 5가 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3은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다 명확. 근데 문제 상황, 대안, 우선이 다 맞아 보이거든. 하지만 답은 3번이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읽었을 때 해석이 다 되는 게 어려워요. 아예 아니면 쉽거든. 주제가 어려워도 문항 구성이 눈에 확 띄는 게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늘 이제 우리
제가 평가 같은 거 할 때 보면 쉽다 어렵다는 그런 거예요. 답이 쉽게 보였냐 안 보였냐 차이인 거예요. 보이면 쉬운 거고 안 보이면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어려운 편이에요. 지문도 짧고 하지만 어려운 편인 거지. 자, 2번은 좀 길죠? 국회 8급 닫기 혼합 모형으로 옳은 것은 혼합 모형. 자, 문제가 혼합인데 말 그대로 쉽네. 왜냐면 다 해놨잖아. 비정형적인 직관자본 직관은 무슨 모형? 최적. 여러분 최적 모형에 때는 꼭 등장할 단어가 직관이에요. 직관적인 판단을 가미하기 때문에. 2번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서 방향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심층의 혼합이죠. 혼합이면은 합점이에요. 합점. 합리 플러스 점정이다 보니까 근본은 합리 모형, 세부는 점정 모형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합리, 크게 대충 하다가 표현한 것은 자세하는 모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맞고 뭔가 3. 불확실성, 혼란이 심하다. 이건 뭐야? 쓰레기통. 4번 목표, 수단이 분리가 안 된다. 점정 모형. 이거 볼까요? 자, 이거 설명할 때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면 얘는 목표하고 수단 간에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는 거고 얘는 분석하지 않아요. 왜냐면 요놈은 이게 둘간이 연쇄가 안 되는 거고요. 이놈은 연쇄가 되기 때문에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말이에요. 연쇄가 됐다는 것이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연쇄가 안 되는 거고 그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상적 상태를 고려한 최종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 만족 모형이에요. 만족 모형. 이렇게 한 문제 속에 많은 걸 넣는 게 일반적인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게. 3번 문제는 점정 모형이에요. 점정. 자, 지금처럼 3번 문제의 사를 보세요.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은 안 한다. 분석 안 한다. 연쇄가 됐다. 즉 구분이 안 되니까. 사실 4번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틀리거든. 그래서 반드시 이 둘은 꼭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점정 모형 때 고려하는 합리성이 뭐예요? 정치적 합리성이에요. 정치적 합리성. 자, 정리해볼까요? 얘는 무슨 합리성이죠? 완전한 또는 절대적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고 요놈은 제한된 합리성이고 제한된 요놈은 초합리성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요놈은 굳이 말하면 약간 종합적인 거고 복합적인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2번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대안 검토는 뭐예요? 합리 모형이지. 모든 대안, 완전 모든 대안. 답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합의. 요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이거 합의야, 합의. 원만한 타협이나 합의를 중시하는 게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됐고 4번 쉬워요. 점정 모형은 점점 증가하고 현존하는 정책, 현존 정책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이다 보니까 근본 개혁이 안 돼요. 기득권주의. 그래서 쇄신이 안 돼. 답은 2번 바로 나오기. 자, 혼합 주사는 뭐와 뭐의 혼합이라고? 합점, 합리와 점정. 자,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 봤더니 정책 결정 과정을 이미 프로그래마 뒤에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프로그래마. 입력된 정보대로만 이게 사이버네틱스예요. 모를 수 있어요. 2번. 근본 세부를 구분했다. 이게 맞네. 요 근본 세부. 합리는 근본 결정 시 고려할 거고 점정은 세부 답이 바로 나왔어요. 3은 뭐다? 이거는 뒤에 배울 회사 모형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 이것도 어렵다. 이것도 나름은 사이버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쉬운데 다른 건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답은 보았지만 나머지도 지문을 또는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4번과 1번 지문이 사이버네틱스구나를 알고 있어야
다음 문제 풀 때 아마 대비가 되실 거예요. 넘겨서 자 6번도 드로의 최적 모형, 7번도 드로요, 8번도 다 드로 모형이야. 드로. 자, 여러분 드로가 대표 인물인데 드로가 주장한 최적 모형은 일단은 가장 포인트는 직관이에요. 합리 모형에다가 플러스 직관적인 판단을 가미한 절충인데 드로가 제시했던 과정은 총 3단계예요. 초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후 정책 결정 단계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초정책 결정, 정책 결정, 후 정책 결정 해놓고 요 결정 단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정 과정이고요. 후는 다음이니까 결정 다음인 뭐 집행과 평가 단계로 보시면 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결정보다 앞선 단계예요. 즉 결정을 위한 준비 작업인 거예요. 이게 초라는 의미는 메타인데 근본 상위 단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7번을 봤더니 심에 나왔지. 메타 정책인 즉 상위 초정책 결정은 무엇인가 했죠. 그래서 그 지문처럼 3에 어떻게 결정할지를 결정하는 결정을 위한 결정이에요. 답은 3번인 거지. 그 내용이 8번에 나와 있는 거고. 벌써 그러면 8번 문제가 2016년도 국회지 8급 문제였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작년도 최신 문제예요. 그러면 8번을 공부할 때 개념을 알아놨다면 당연히 풀지. 우측 해설 봤더니 그 해설의 초정책 단계에 7을 보세요. 정책 결정 전략 결정.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대학원 때 우리 교수님들하고 박사과정 형들하고 만났던 문제예요. 그게.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야. 이 문제가 처음 났던 것은 2006년도에 나왔었어요. 서울시 처음 나왔었고 그 다음은 지금 또 나오게 되고 또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두로는 나름은 의미가 있는 모형이에요. 직관이라는 말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자 6번 같은 경우는 자 두로는 합리 모형을 포기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 직관을 가미해서 최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야. 최적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직관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1번처럼 계량적 측면인 너무 이상적인 합리 모형을 비판 중이에요. 그리고 직관도 중시해요. 근데 3도 중요한 것은 여기 볼래? 합리 모형을 바탕으로 가미하다 보니까 계량화도 중시하는 거고 질적인 면도 중시하는 거예요. 양적, 질적 다. 근데 4.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은 뒤에 나올 회사 모형이에요. 회사 모형. 느슨한 연합체 말할 때. 동시에 보자. 그래야 다해 보인다. 동시에 봐야.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우리 9번과 10번은 다 어떤 문제다? 복합 문제야. 점증, 혼합, 쓰레기통 이런 식으로. 그리고 9번에 3을 봤더니 자, 쓰레기통 모형에서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문제, 해결책, 선택기, 참여자인데 이게 다 독자적으로 밑줄, 독자적으로 해요. 서로 관련이 없이란 말이야. 자, 여기 말하는 흐름 4가지가 문제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의 흐름, 참여자 흐름인데 요 4가지는 서로 독자적으로 관련이 없이 이런 말 써야지. 이게 갑자기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면 땡. 관계없이 상호 의존적이잖아. 서로 따로따로 독자 이런 식의 표현 정말 주의하셔야 돼. 표현. 답은 나오는 거고.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또 넘겨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자 뒤쪽에 138페이지에 가시면 16을 보세요. 킹던의 흐름창 모형인데 흐름창. 요 쓰레기통 모형이 거의 똑같은데 약간 바뀐 것이 흐름창 모형이에요. 흐름창 또는 정책의 창 모형인데 유사해요. 흐름만 달라요. 이때 말하는 흐름은 3가지예요. 무슨 흐름? 문제 흐름, 정치 흐름, 정책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3가지도 서로 관계가 없어야 돼. 근데 16번에 2를 봤더니 3 봤더니 문제, 정책, 정치 흐름이 상호 의존적으로 땡. 관계없이 답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 17번 문제는 작년도 문제인데
흐름 세 가지가 뭐라고요? 문제, 정치, 정책이지 이슈가 아니잖아. 2번 땡.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반복돼요, 여러분. 반복. 그러니까 절대 했던 것만이라도 풀면 잘 실수 안 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면 돼요. 다시 앞에 오시면. 자, 우리 그 10번 문제에 아까 우리 회사 모형인데 회사 모형은 연합했다. 느슨한 연합이다 해서 그를 연합 모형 또는 이게 조직 모형이다 라고도 해요. 그리고 회사 모형은 특징이 5개 있어요. 그것만 잘 보시면 돼. 뭐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문제 중심 탐색, 집단적 결정에 그다음에 조직의 학습에다가 그리고 SOP 요거 알면 돼요. 개념만. 자, 이 문제가 또 넘겨보시면 12번에 나와 있잖아. 12번에. 그러니까 그 밑에 보기 2번에 있는 그 4가지의 개념을 그 위에 A, B, C와 매칭시키는 건데 아주 쉬워요. 그리고 위에 11번 나왔어요. SOP. 이게 표준 운영 절차가 나온 거예요. 이건 읽고 그냥 푸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금방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금방. 그래서 내가 다는 안 풀지만 왜냐면 빤한 거니까 익히면 되는 거거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거다. 이건 이거다.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됐죠? 자, 그 12번 같은 문제는 우리 수능처럼 그냥 문제 형태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조합 문제. 이게 유행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A, B, C, D 주고 그다음에 뭐 기억님 준 다음에 매칭해봐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익히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보시면 돼. 자, 오늘은 이만큼 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복습 중요하고요. 예습은 더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는 무조건 예습이 먼저예요. 잘 해놨다가 저 질문 있으면 올리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